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4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국 계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일 의병투쟁과 함께 항일투쟁의 큰 줄기, 두 줄기를 이뤘던 게 애국 계몽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깨우쳐서 힘을 기르자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남강 이승훈 선생님 후에 훗날 3.1운동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고요. 오산학교를 세워가지고 애국계몽운동에도 활발히 참여하셨던 분인데,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께서 했던 말이 지금 나라가 기우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총칼을 드는 사람도 있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이 깨어나는 일입니다. 이 학생 가운데 나라를 구할 미래의 민족 지도자가 나올 것입니다. 라고 오산학교 개교식에서 말씀하셨던 이승훈 선생님처럼 백성들을 깨우쳐서 나라를 살리겠다라는 애국계몽운동이 활발히 전개됩니다. 특히 러일전쟁과 을사늑약에 맞서서 이제 나라가 기울고 있다는 게 본격적으로 드러나니까 어떻게든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사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국권 회복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이런 게 이제 교육과 산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각성하자라는 게 애국계몽운동입니다. 이런 애국계몽운동 단체의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제는 러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땅들을 철도를 놓는다, 군대를 주둔시킨다는 명분으로 빼앗아 가죠. 한일 의정서에 의해서 빼앗아 가는데 우리나라 땅 빼앗아 가는데 재미를 붙인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의 황무지를 자신들이 개간해 주겠다. 그래서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죠. 그 땅에 대한 권리를 갖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보국안민, 줄여서 보안회를 만들어서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합니다. 반대운동을 전개해서 이건 결국 철회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관리와 지식인들은 농토를 우리가 넓히겠다라고 해서 농지를 넓히는 회사, 농광 회사를 만들기도 하죠. 이 보안회가 이제 그 출발이라고 한다라면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침략을 계속해오자 독립협회를 계승한 단체로서 헌정연구회가 만들어집니다. 독립협회 자유민권운동을 펼칠 때 의회를 설립해서 주권, 국민들의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런 활동들을 계승했던 헌정연구회는 헌법을 만들고 의회를 설립하자라는 취지의 입헌적 정치체제 수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그림이 아마 헌정연구회하고 제일 가까운 그림이 되겠죠? 그런데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통감부가 을사늑약이 체결됐다기보다는 을사늑약이 강요되고 통감부가 설치가 되면서 정치 집회를 금지합니다. 그러면서 헌정연구회를 해산시켜버리죠. 이 헌정연구회의 활동을 계승해서 만들어진 게 대한자강회입니다. 교육과 산업진흥 등 실력 양성을 통해서 국권을 수호하자라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형식상 현재 나라는 대한제국이지 않습니까? 대한제국은 대한국 국제에 의거해서 황제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전제 군주국입니다. 그런데 헌법을 만들어서 법에 따라서 황제와 국민들, 법에 따라서 황제도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지향을 했습니다. 대한자강에는 입헌군주제를 지향을 했고요. 전국에 지회를 설치하고 대한자광회 월보를 만들어서 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계몽운동도 펼쳤다는 거죠. 1907년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자 여기에 대한 반대운동을 극렬하게 벌이다 통감부에 의해서 탄압받고 결국 해산당하고 맙니다. 그 뒤에는 이게 지금 그 뒤에 만들어졌던 단체 중에는 예를 들어서 대한협회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대한협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애국계몽운동의 계보를 잇긴 합니다만 사회 진화론의 한계라고 할까요? 정치 활동보다는 계몽적인 활동에만 너무 치우치다가 이게 친일적인 성향으로 흘러버린, 그래서 여기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다 친일파였다는 건 아닙니다.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대한협회에서 활동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이상용 선생 같은 분, 이런 분도 대한협회 안동 지역에서 활동을 좀 하는 모습도 보여지거든요. 계속해 볼까요? 그 다음 이제 비밀 결사 조직으로 만들어진 1907년 신민회가 있습니다. 신민회는 다른 애국 계몽운동 단체하고는 살짝 결이 다른데요. 애국 계몽운동 단체는 항일 무장투쟁을 펼치는 무장투쟁 세력과 큰 흐름이, 항일투쟁의 큰 흐름이 무장투쟁과 애국 계몽운동 흐름이 있다라면 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좀 나빴습니다. 그런데 이 두 투쟁이 결국은 항일을 위해서는, 독립을 위해서는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함께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던 첫 번째 애국계몽운동 단체라는 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는 안창호, 양기탁 등의 대다수 애국계몽운동 애국지사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애국계몽운동 단체입니다. 그런데 무장투쟁을 준비해야 되니까 드러내고 활동할 수는 없겠죠. 비밀 결사 조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데요, 공화정, 이제 임금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공화정체를 지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근대 국민국가의 모습으로 왕정이 아닌 공화정 체제를, 입헌 군주정도 아니고 공화정 체제를 준비했다라는 게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교육을 위해서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등을 만들고요. 그리고 민족 기업들을 만들어서 민족의 산업을 육성하는 거죠. 교육, 산업진흥, 실력 양성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회사, 도자기 회사, 그리고 태극서관, 책방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몰래 해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남만주 삼원보에 한인촌을 개척하고 이회영의 육형제와 안동 지역의 이상용 등이 함께 만들었죠. 삼원보의 위치 지도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곳에서 나중에 독립운동가들이 양성이 되지 않습니까? 신흥 무관학교가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죠.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독립전쟁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드디어 항일투쟁의 큰 두 줄기, 애국계몽운동과 무장투쟁을 했던 의병 세력이 연대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게 신민회의 공화정 체제를 목표로 하고 애국계몽운동 세력과 의병 세력이 연대했다. 이게 신흥
신민회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신민회는 비밀 결사 조직이었는데 일제에게 들키지 않다가 일제가 백오인 사건이라는 걸 조작을 하게 되는데요. 총독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건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이 체포되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잡혀 들어오는 사람들이 결국은 신민회 회원들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국내 조직이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돼 버립니다. 애국개모운동은 이제 교육활동과 민족산업 육성 이 두 줄기로 가지 않습니까? 교육 언론 활동을 통한 구국운동도 애국개모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학회를 설립해서 민중을 계몽하고 신교육을 해야 된다. 새로운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호학회와 서북흥학회 등이 만들어집니다. 이들은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학교도 세우고 교과서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계몽을 할 수 있는 월보도 발행을 하죠. 그렇게 해서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진행하고 민중을 계몽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돼서 학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길러내자. 그래서 1910년경에는 우리나라의 사립학교가 무려 2천여 개가 만들어지죠. 열심히 학교 세워서 인재를 길러서 어떻게든 나라를 살려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항일 언론 투쟁도 굉장히 활발히 전개됩니다. 뭐 신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근대의식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제의 국군 침탈에 저항을 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문은 대한매일신보라고 할 수 있죠. 1904년 만들어진 대한매일신보는 일제가 언론을 탄압하려고 하자 일본이 함부로 건들 수 없는 나라, 영일 동맹 중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동맹국인 영국에 대해서는 터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영국 사람 베델, 정확히 말하면 아일랜드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영국 사람 베델이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왔다가 이 사람은 오히려 일제의 침략성을 깨닫고 한국의 신문사를 차려서 이걸 제대로 된 보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이 손을 잡고 신문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국제보상운동을 주도하기도 하고 의병투쟁을 긍정적으로 보도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미주 지역의 신한민보, 그 다음에 해조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연해주겠죠? 연해주의 조선인 신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문들과 함께 일제 침략상을 폭로하는 데 열심히 앞장섰던 게 대한매일신보. 일본은 이 대한매일신보를 회유하기도 하고 탄압하기도 하는데 이 배대를 결국 재판에 넘기기도 하고요. 양기탁은 국제보상운동을 주도하던 양기탁은 횡령 혐의로 뭐 이렇게 구치소에 가둬놓고 뭐 조사를 하고 결국은 무죄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신문을 엄청 탄압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신문지법을 만들어서 검열을 강화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고 나서 다른 신문은 다 폐간시켜버렸는데 대한매일신보는 대한자를 떼고 매일신보라는 이름으로 남겨가지고 일제 총독부의 기관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항일신문을 끝까지 저항했던 항일신문을 친일신문으로 만들어서 굴욕을 줬다고 해야 될까요? 이 정도로 저항했던 게 일본이 싫어했던 게 대한매일신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국개몽운동은 민족교육과 민족산업 육성을 통해서 실력을 기르는 국권수호운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었죠. 사회진화론을 신봉했다는 겁니다. 사회진화론이라는 게 결국은 경쟁에서 밀리면 도태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약육강식 우승열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지식인들은 경제적 문화적 실력 양성에만 주력하고 의병투쟁, 함께 해야 될 의병투쟁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던 게 아까 나왔던 신민회라고 할 수 있겠죠. 독립운동 무장투쟁을 준비하면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그리고 공화정체의 근대적인 국민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했던 신민회가 이러한 애국개몽운동 단체, 사회진화론을 신봉했던 애국개몽운동 단체들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